김현정의 뉴스 쇼. 판문점에서의 약속대로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가 어제부로 오프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체 적대 행위를 멈추겠다는 판문점에서의 약속이 어제 바로 실행이 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판문점에서의 약속들이 쭉쭉쭉 현실이 돼서 한반도 비핵화도 진정한 평화도 어서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그런데요, 군사분계선에서의 확성기는 꺼졌는데 우리 내부의 확성기들은 글쎄요, 여전히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소수 좌파만 지지하는 회담이다, 민족 자주라는 주사파 이념의 토대에 있다, 이렇게 연일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는 공개석상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고 서훈 국정원장에게는 질질 짝이나 한다며 모욕을 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지만 그 다양성은 상식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거, 특히 정치인이라면 더 그래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만 하는 건가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남북 해빙 속에 불붙은 전방위 외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떼니까 주변국들도 속도를 내면서 움직이는 거죠? 네, 남북 관계의 중재자, 또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를 자임하던 나라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중국은 오늘 왕이 외교부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에 보냅니다. 중국으로서는 남북 또는 남북미 사이에 급속도로 전개 중인 대화 모드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전쟁 당사국 중에 하나이면서도 미국과는 라이벌, 또 한국과는 불가원 불가근 관계인데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국이 외교부장을 북한으로 보내는 건 2007년 이후 처음인데요. 종전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미 3자 회담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대북 강경 기조를 쭉 이어온 일본은 더 조급해지겠어요. 그렇죠. 예,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제 지금은 논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6년 5개월 만에 방일하게 됩니다. 6년 5개월 만이요? 네, 오래됐죠. 일본은 남북 간 진전된 논의상을 공유받는 한편 또 납북자 문제,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네요. 일본은 사실은 재팬 패싱을 지금 제대로 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 아마 조바심을 좀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미의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조만간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네. 예. 수일 내로 나온다는 날짜와 장소 어디가 될지 여기 주목해 봐야 되고, 특히 판문점이 막판에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워낙 우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멋지게 판문점에서 치러내면서 아마 그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어요. 판문점도 유력합니다. 여기가 될지 안 될지 요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김정훈 기자. 네, 첫 재판 나서는 드루킹의 입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 재판이 오늘 시작되죠. 네,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기록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네. 근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김 의원 보좌관과 돈거래까지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은 무슨 관계냐? 이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있다가 첫 재판에 나오는 드루킹 김 씨,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지 이제 닷새째입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김정은이 어떻게 한순간에 180도가 바뀔 수 있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비핵화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예, 사실 이 성공 무드에 물음표를 던지기로 하자면 궁금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첫 인터뷰는요, 물음표를 던지는 인터뷰, 일종의 딴지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 주실 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자문위원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이세요. 통일연구원 김현철 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도 정상회담 그 만찬장에 다녀오셨었죠? 네. 예. 아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길래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예, 뭐 정상분들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중간중간에 공연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그 조용필과 현성울 이런 남북한의 가수들이 즉석에서 그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 보고 예. 좀 놀랐습니다. 미리 맞춰본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네, 아무런 연습 없이 그냥 그 피아노 반주에 예.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게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역시 가수는 가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가수가 아니라 북한 최고 가수랑 남한 최고 가수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그날의 회담은 분위기도 좋았고 성공적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청취자 문자들 저희가 받다 보면요, 사실은 부정적인 질문들도 좀 들어와요. 예, 그리고 뭐 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죠. 이게 분위기 좋은데 딴지 거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만 한번 모아서 답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딴지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제일 기본적인 딴지 질문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믿느냐? 아니,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여태 속지 않았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신뢰라는 게요, 꼭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 협상이 필요가 없죠. 하하. 그래서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고, 예.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또 이행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결과입니다. 하여튼 두 분 정상이 합의만큼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쪽만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중요한 합의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행도 좀 신속하게 해보자. 예. 지금부터 비핵화라는 목표까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진행해보자라는 예.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합시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는가,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 드릴 수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로켓맨이니 미치광이니 이런 소리를 들었던 김정은 위원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이행이 중요합니다라는 말할 정도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네, 북한은 그 핵무기를 일단 완성해야지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사실은 뭐 다른 변수 고려하지 않고 예. 핵무기 완성에 진력을 한 것 같고요. 그 시점에 핵무기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마침 평창이라는 무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평창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낸 건데요. 북한이 나름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에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예. 또 미국과 연결시키고, 이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핵이란 게 만들어져야만 북한이라는 작고 힘없는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강대국들 상대로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는 뭐 뒤도 뭐 옆도 안 돌아보고 줄기차게 밀고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카드로 딜을 하는 것이다.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 시원하고 호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선언문 자체가 알맹이가 없기 때문 아니냐. 이런 딴지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거기 하나도 안 담겨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그 선언문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어본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선언문에는 비핵화 관련돼서는 4줄이나 됩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종의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죠. 많은 분들이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과연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야말로 미국이 얘기하는 CVID와 예.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싹 다 버리는 비핵화. 네. 그리고 이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하자. 지금 이제 북한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자. 예, 이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과 또 포함되어야 될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비핵화의 단계는 이렇게 밟고 뭐 폐쇄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봉쇄하고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비핵화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 사찰과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면은 실무회담이 열릴 겁니다. 예. 국제원자력기구라든가 관련 기구들도 참여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법론과 과정들을 협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한 것, 이것만으로도 중요하단 말씀. 네. 그런 말입니다, 원장님. 지금 비핵화라 함은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핵화 약속해놓고도 핵무기를 몰래 숨겨놓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딴지를 한번 걸어본다면요. 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도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할 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러시아 속담이거든요. 아, 그래요? 믿어라, 하지만 검증해라. 예, 1986년에 레이카비크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를 러시아 말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비핵화의 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는 예. 아마 그야말로 국제 기구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찰과 검증을 국제 기구가 꼼꼼하게 하면 어디 숨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북한은 구소련 지역의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작잖아요. 작죠. 땅덩어리.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기술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충분히 좀 확신할 수 있도록 사찰과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질문인데 선언문에 명시된 판문점 선언문에 명시된 민족 자주의 원칙이 주사파의 논리다. 주사파의 논리를 따랐다라는 지적.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게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렇죠. 72년에. 예. 그 7.4남북 공동성명의 첫 번째가 3대 통일 원칙이고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자주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주사파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7.4의 선언은 서명했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얘기했으니 주사파냐? 그렇죠.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이게 남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면
남북 관계가 상호 스스로 노력해서 그 성격을 바꾸면은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 현재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갖는 의미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굉장히 잘 통하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둘 다 성격도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는 걸 우리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혹시 대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 뭐 욱할 가능성,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 요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보면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한다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거의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실리주의자죠. 네. 그리고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두 사람 다 모두 예. 둘러가기보다는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얘기했던 것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또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갖고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반대로 놓으면은 또 그게 말이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서 둘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시지만 그걸 달리 말하면 둘 다 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더 빠른 진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장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딴지 인터뷰 좀 까다로운 질문만 다 모아서 드렸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듣고 나서도 혹시나 이런 궁금증 또 생긴다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2차, 3차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이셨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자문위원입니다. 통일연구원 김현철 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았어요, 김성환 씨? 꼭 42일 남았습니다. 와, 다음 달입니다. 두 달만 채 안 남았네요. 두 달이 아니고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요. 선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사는 분위기인 건 사실인데. 네, 남북 정상회담 탓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리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조금 좀 시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상회담 잘 돼서 좋긴 하지만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자, 근데 오늘 그것도 사실은 두 가지 좀 반대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관심을 안 가져줘서 오히려 좋은 데들도 있고 관심을 가져줘서 좋은 데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42일 앞두고 행간에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신다고요. 네. 이 40일 남은 지방선거 세 가지 키워드로 선거 판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은 사실은 지방선거 준비 시끌시끌해요. 네, 맞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쟁 분위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5당 5색입니다. 민주당엔 공천 열기가 가장 뜨거웠거든요. 민주당.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높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후유증도 심합니다. 그렇죠. 공천 탈락자들의 경선 불복 선언과 재심 요청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당사에서 자해소동까지 그래서 빚어지기도 했잖아요. 탈락자들이. 네. 자유한국당은 당 지지율도 낮고 전략 공천을 좀 많이 한 탓에 공천 잡음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또 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네, 잡음은 그렇죠. 덜한. 전략 공천도 많이 했고. 예. 근데 오히려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연일 거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유정보 김태호 후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고 정치적 근거지인 TK와 호남에서조차도 후보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보면 그나마 정의당이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진보 정당으로 잔뼈가 좀 굵었고 당심도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준비에는 크게 잡음 없이 잘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 42일 앞두고 키워드로 풀어본 선거 판세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자만필패다입니다. 자만필패? 네. 이 사자성어 중에 교병필패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능력만 믿고 자만하는 병사가 있는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이건 뭐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만하면 반드시 패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선거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쟁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치열함을 갖고 있는 게 선거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만한다. 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인 모습 보면 알잖아요. 진박공천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같은 코미디 같은 일 벌이다가 결국 자만에 빠졌다가 선거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예. 당 지지율도 50%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죠. 네.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예.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잡음이 있잖아요. 예.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댓글 의혹 사건, 또 은수미 후보의 조폭 연루설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 어떤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까지도 사실은 받아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명쾌함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뭔가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그러니까 주로 거예요. 이런 잡음들이 지금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각 지지자들끼리 거기에 대한 명쾌하게 털고 가는 게 그렇죠. 지금 없는 게 의혹도 아니냐. 명쾌하게 설명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말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게 누적되면 선거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잘 나가는 정당일수록 명심해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각자 도생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각자 도생. 우리가 세월이 참사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각자 도생이었죠.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네. 예.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홍준표 대표는 뭐 캐캐 묵은 주사파 색깔론까지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후보들은 전혀 다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히려 남북 화해 정책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정복 시장이 안에서 쓴소리 하고 있다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거점 도시로 인천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를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겠다. 예,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게 참 어제 화제였어요. 네. 경남지사직을 이제 내놓고 나온 사람이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 싸웠던 게 그 병원 아니에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무상급식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포퓰리즘 같은 무상 정책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반대했던 건데 그 뒤를 이은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에 기댈 게 없고 당 대표한테 기댈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살아야겠다. 각자 도생이다. 네, 맞습니다. 하하.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목표 상실이다입니다. 이건 어느 당 얘기입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래요?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선거 전략이 뭘까요? 뭐예요? 정말 1등 전략 많습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우린 2등만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철수만 꺾으면 된다는 말이 스물스물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바른미래당은 또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박원순 후보 이길 만한 선거 필승 전략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노원구청장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공천 두고 안철수 유승민께 개파 갈등 벌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선거 정말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초재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예, 판세를 세 가지 키워드를 읽어주셨어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조원진 대표 얘기를 오프닝에서 했더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요 긴급하게 아이템을 좀 바꿔봤습니다. 조원진 의원 발언에 대한 이야기 2부 첫 순서로 좀 다뤄보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한애국당의 대표입니다. 예, 대표인 조원진 대표가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방송에서 담을 수가 없는 미친 XX가 어디 있느냐 라는 발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발언과 서훈 국정원장을 향해서 지가 간첩 잡는 자리인지 간첩 도와주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질질질질 짜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개석상에서 한 게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인터뷰로 다뤄야 되는가, 뭐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저희가 총 고민을 했는데 청취자들의 문자가 폭발적입니다. 예. 할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뤄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첫 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지금 결정했다고 해요.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전해졌죠. 얼마 전에 취객으로부터 구급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119 구급대원이 결국 숨졌습니다. 19년 차의 베테랑 여성 대원이었는데 아주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같이 당한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됐다고 해요. 당시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동료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 수요일에 코너 라디오 재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요. 흡연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흡연자는 와서 마음껏 담배 피우십시오 이런 건데 7월부터 이 흡연 카페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흡연자들은 주장하고 또 금연자들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법 시행하는 김에 이것도 화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닙니다. 예, 비판도 할 수 있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비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일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조원진 의원이 한 말인데요. 6.15 14선언을 지키자면 200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지가 간첩 잡는 자리인지 간첩 도와주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질질질질 짜고. 이건 아마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그 정상회담 마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눈물 닦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그거를 빗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거는 제소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SNS에 글을 지난밤에 올렸네요. 박범계 의원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한 요 발언 외에도 더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것도 있었죠. 뭐 나불나불. 나불나불 거린다고? 네, 아이고 참네. 네. 또 있어요, 또? 아니 전반적으로 이제 그분이 대한애국당 대표신데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찬양하는 그분들 앞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의정 활동의 일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마누라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더만 그러면 첩이라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제 밤 늦게부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게 주요한 이슈가 돼 있고 뭐 실검 1위가 돼 있고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좀 도가 지나친 표현을 한다든지 의원의 품위를 잃은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은 국회 윤리 제소감인데 의정활동 일환이 아니라 일종의 장외 집회에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분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측면 아닌가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좀 봐서 고발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윤리적인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니죠. 법적으로 부정한 일원이 아니잖아요. 예. 법적이라면은 뭐 모욕죄 이런 거 해당하는 겁니까? 일단 허위 사실이 딱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핵폐기는 한마디도 없고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핵폐기 한마디 없이 북한에다 200조 약속해준 이런 XX가 어딨냐 이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에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것이 핵폐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 사실이고요. 또 200조 약속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한마디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몇 조니 뭐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허위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그냥 욕이에요. 예. 욕이에요. 예.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조원진 의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예, 놀래긴 놀래가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우, 전우, 좌우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놓은 뒤에 그때는 뭐 주워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국회 윤리위의 제소는 물론이고 모욕죄로 고발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가침의 성역 아니지 않느냐.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여러 가지 어떤 견제를 해야 될 그러한 직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관계없이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판도 또 견제도 적어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직선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정치적인 색깔 또는 어떤 지향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견강부회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은 저는 한참 그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보면요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원진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조원진 대표가 지금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생각해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닌 채 한 당의 대표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고 게다가 정상회담이 지금 성공적이 아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는 정상회담이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거라면.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를 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비판도 아닌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우리가 세금 주는 그 사람이 맞느냐라는 의문들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정서를 보면.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이제 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윤혜숙님은 막말하는 정치인, 막말에 폭행까지 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국민 사기 떨어집니다. 이러셨고요. 이종수님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고 싶은 심리 아닙니까? 이런 말씀. 김기수님은 이게 그 집회에서 뭐 선동을 하기 위한 거라면 내란 선동죄,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조원진 의원이 막말을 하는 것은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막말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 지금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을 하는 방식을 허위 사실과 욕설을 섞어서 한 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방해 요소고 위험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제대로 저는 정말
점검하고 책임은 지울 건 지울고 가야 되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품격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국회의 네. 품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난 4월 2일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러 나갔다가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돌아왔고요.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하루 종일 여론의 분노가 대단했는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소방관들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사망한 강모 소방이와 함께 그 현장에 출동했던 동료 한 분을 연결해보죠. 익산 소방서의 박중우 소방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소방사님 나와 계세요. 네. 먼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화를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민이 이제 도로에 넘어져 있으니까 도로 중앙에 교통사고인 줄 알고 신고한 건이었고요.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있다 이러면서 119에다가 예.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바로 이송을 시작했고 이송 도중에 한 2분 후에 사람이 의식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교통사고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거죠. 예. 근데 2분 후에 의식을 차리더니 어떤 식으로 난동을 피운 겁니까? 그 조그마한 응급차 안에서. 일단 욕설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고요. 저지하기 힘들게 그런 도중에 이제 저도 한 대 얼굴을 가격당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는 도중에 저희 주임님께서 머리를 한 5대 정도 그때 가격을 당했죠. 거기에 우리 박 소방사와 강모 소방이 두 분만 계셨던 거예요? 운전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예, 총 그래서 3명 같이. 예. 그 강모 소방에는 여성분입니다. 그분하고 우리 박 소방사하고 두 분이 제지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그 남성이 좀 이렇게 건장하고 힘도 세고 그랬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힘들다기보다는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피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이라면 팔도 꺾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폭력을 좀 물리적으로 제압하겠지만 응급 소방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때리면 피할 수밖에 없게. 예, 그냥 피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겠어요. 아니 근데 그날 폭행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강 소방이가. 네, 그날 바로 쓰러지신 건 아니고요.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어저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그랬다고 하셨고 그 다음날은 또 머리가 아프시고 하셔가지고 병가를 내셨거든요. 그 다음날? 원래는 굉장히 건강하셨고 한 번도 아프다고 하신 적 없었고 평소에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가격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소방이 경력 19년 차의 베테랑 소방사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그때 욕설과 난동, 폭행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병가를 내야겠다라고 할 정도가 됐을까요? 전 잘 상상이 안 되네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 정도 욕이 아닌 아주 모욕적인 욕. 저는 이제 뭐 방송 전에 좀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생식기와 관련된 이런 아주 모욕적인 욕을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폭행의 수준도 아까 5대 정도 머리를 강소방이가 맞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심했어요? 사실 폭행이 그렇게 강하게 가격된 건 아닌데 그거를 당하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좋은 마음으로 저희는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되려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건 이틀 후에 병가를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그 차트를 저희가 보니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소견이 나왔더라고요.
그 후에도 계속 잠을 못 이루고 24시간 딸꾹질을 하고 뭐 이러면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 일 이후로 저기 딸꾹질도 하시고 머리도 아프시고 구토 증상도 있으시고 어지럽다고 하시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24일 날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신 거죠. 급성 뇌출혈이 온 거네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손상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박소 방사님은 옆에 계셨으니까 우리 박소 방사님은 네. 보니까 신입이세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어요. 6개월 조금 넘은 분이니까 옆에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예, 저도 이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황을 더 많이 해가지고 옆에서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놀라긴 했었거든요. 19년 차 대선배인 강소방이 후배들한테는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됩니까? 원래 되게 활발하시고 평소에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좀 또 말씀하시면서 또 울컥 지금 하셨어요. 힘내시고요. 진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강소방이? 아들 2명 있고요. 한 명은 이제 각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명은 아직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들 둘 둔 엄마였는데 아이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 증언하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현장에 같이 출동하셨던 분이에요. 익산소방서의 박중우 소방사.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좀 궁금하시죠? 역시 같은 익산소방서입니다. 인화 119 안전센터의 정은혜 센터장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센터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베테랑 구급대원 19년 차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욕설 들었다고 잠을 못 이룰 정도인가? 그래서 신경계에 손상이 올 정도인가? 이게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동료들은 이해가 되신다고요? 어떤 건가요? 나가서 폭언을 듣고 와서 정말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그 욕먹은 상황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욕설이 귀에서 쟁쟁쟁쟁 돌아요, 계속. 네, 그때 당시에도 강대원이 나갔다 와서 맞은 것보다도 입에 못 담을 모멸감 들은 욕을 한 것이 더 끔찍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뭐 피가 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건 그렇죠. 또 부모 욕도 하고 또 관련해 성적인 입에 못 담을 비하 그런 걸 반복해서 하고 그런 것이 계속 귀에 맴돈다고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욕먹고 와서 되게 기분 나쁘다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죠. 다른 대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일반적인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 못 담을 지금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성적 비하, 부모 욕 막 이런 거를 끊임없이 그 폐쇄된 차 안에서 듣고 거기다가 폭행까지 당하고 오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다. 이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센터장님 119 구급대원이 술 취한 사람 뒤처리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쓰러진 사람이라고 해서 가보면 상황이 뭐 그냥 단순 주치자인지 주치자이지만 병원을 가야 될 환자인지는 실은 병원 가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술만 취한 건지 술을 취한 것 때문에 지금 생명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하긴 구급대원이. 그렇죠. 뭐 구분하기도 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축해가지고 응급차에 태울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쓰러진 국민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는 저희 구급대원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쓰러진 사람에 대한 진짜 그런 걸 듣고 보니까 쓰러져 있으면 우리는 구급대원은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 어느 정도나 많아요? 예, 최근에 뭐 4년새도 한 2.2배가 더 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4년새 얼마요? 2.2배 정도가 더 늘었다고. 네. 그렇군요. 소방 공무원한테 그게 불을 끄는 일이든 뭐 어디서 구조를 하는 일이든 위험한 일이란 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 위험한 상황에서 매뉴얼 같은 게 좀 잘 갖추어졌어야 될 텐데 실은 저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여러 번 되면서 개선이 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부족한가요? 그간의 문제 제기는 소방관이 맞았어도 뭐 내가 공무 중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직접 폭행이나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고발 개인이 하기 전에는 조치가 없었죠. 그러다 한 10년 새에 이제 많아지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폭행의 수위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이 매뉴얼도 이제 겨우 가해자를 조치하는 그런 매뉴얼이죠.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해자를 관리해주는 그런 매뉴얼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폭행을 당하고도 내일 또 구급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그러네요. 출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인원이 뭐 3인 구급대가 맞춰진 지가 불과 2개월 전이에요. 그전에는 2명이 타는 구급대도 많았고. 2명이면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이 뒤에서 저 환자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폭행을 당했다고 그래서 혹은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고 그래서 혹은 들었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심지어는 폭행 가해자를 얼마 후에 또 저희가 신고 들으면 또 나가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맞은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그 직원한테는 엄청 두려움이고 스트레스죠. 신고해서 조치를 당했어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벌금으로 나와요. 벌금. 설사 신고를 했어도. 소방활동 방해죄로 대부분 벌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해자를 똑같은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조치를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인원이 채워진다면 극심한 스트레스 노출될 때 인력을 좀 대체해 줄 수 있겠죠. 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그리고 또요. 이제는 피해자도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해요.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표현도 못하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좀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소방청에서 그런 부분은 치료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걸 힘들다고 호소하면 소방관이 나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직은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을 돕겠다고 간 사람한테 오히려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방관을 폭행한 취객은요.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강소방이는 보니까 남편도 소방관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두 부부가 다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일을 당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많이 좀 위로해 주십시오. 대안도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산 소방서의 정은혜 센터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소재호님, 참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이제 119를 취객이 불러가지고 119 태워서 119가 응급실로 데려다주면 응급실에서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래고래 소리치고 욕하고 담배 피고 물 가져와라, 내 지갑 어딨냐, 링거 꽂으면 빼버리고. 그래서 이제 통제 불능이 돼서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도 와서 진땀 빼고 그런데요. 근데 적극적으로 제압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추후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고 본대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소방관도 적극적으로 제압을 못하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청취자 이금영님, 제압할 수 있는 권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재벌 갑질만이 문제가 아니네요. 박진영님. 그리고 박성수님은 소방차에 녹음 장치를 좀 필수로 해달라. 녹화 장치를. 돼 있지 않나요?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발언, 욕설 들으시고는 고명성님, 국회 밖에서 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욕설이면은 뭐 이거는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6116님, 아무리 언행의 자유가 있다지만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란 것도 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거다. 이런 문자. 김성수님은 의원 소환제가 절실하다. 그런 문자도 주셨네요. 주취자는 일단 수갑 채우고 이송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대안. 이규동님. 아까 전에 센터장도 뾰족한 대안을 못 내셨잖아요.
위로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이규동님은 수갑 채우고 구급차 태우는 거 이것도 한번 감안해보자라는 강력한 대안까지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노상국 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노상국 님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차가 요 앞에서 방송국 앞에서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올라오시는 대로 이런 경우에는 저 벌칙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는 저번에 차를 세우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차 세우고 전화하기에는 또 거의 다 오셔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보고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시켜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라디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상국님 부지런히 오시고요. 백 변호사님, 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조원진 대표의 욕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취객의 취객이 구급대원을 향해서 욕설과 폭행을 해서 결국 구급대원이 사망한.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이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게 뭐 아무리 저희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징계가 마땅한 상황인 것 같고요. 모욕죄에 해당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죠. 아까 전에 박범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이거 허위사실 아니어도 모욕? 그러니까 허위사실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군가 욕을 하면 그게 모욕죄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둘이 있을 때 그 당사자한테 아무도 없을 때 얘기했다면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하게 모욕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구급대원 이 사망 사건 저도 너무 안타깝던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 뭔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가 그러니까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은 현재 지금 불구속인 상황이잖아요. 그 가해자가. 근데 이제 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그것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임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노상국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슬쩍 들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여러분 좀 잘 귀 기울이시면 지금 노상국님이 엄청 뛰어오셨어요. 제가 막 뛰었어요, 밑에서. 오늘은 뭐 인사말 준비할 겨를도 없으셨겠네요. 예, 인사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입이 중요한 거죠, 세입.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오셨으니까 벌칙은 면해드리는 걸로. 어머, 주세요, 벌칙 괜찮아요. 아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였는데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그래요. 노상국님. 우리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베스트 컷을 두 분한테 잠깐 질문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노상국님 그 헐떡거리는 와중에 괜찮으시겠어요? 베스트 컷 생각은 나세요? 일단 백 변호사님 먼저 하시고. 사실 저는 뭐 두 개를 꼽는데 제가 두 개 다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악수를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길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보시죠. 그래서 바로 잠깐 넘어갔다 왔죠. 깜짝 월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언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렇게 기가 막혔는데 어쨌든 북을 허락 없이 넘어갔다 온 거 아니냐,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주장이고요. 법적으로는 이게 어때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에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넘어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 죄에 해당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구나. 이번에 잠깐 넘어갔던 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나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나요? 그리고 잠입이라는 건 아예 넘어갈 의사지. 잠깐 이렇게 둘이 갔다가 넘어온 거는 그건 잠입의 고의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유치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노 변호사님. 저도 베스트 컷. 깜짝 방북 원래 정말 인상 깊었고요. 이제 그건 하셨으니까 사실 전 도보다리에서의 그런 대화? 새들의 대화. 어떻게 보면. 새소리 들리는 그 상황에서 그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
통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평화가 이제 정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대단한 애연가랍니다. 근데 거기서 필 수가 없잖아요. 건물에서. 그래서 살짝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피웠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나가서 몰래 피우는 직장인 이런 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10대 때부터 음주랑 흡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꼴초였고 2016년도에 그 북한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해서도 담배를 피워서 무슨 애기들이 있는 보육원에서 담배를 피우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지하철에서 피우는 컷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 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중요한 회담한다고 정말로 살짝 나가서 밖으로 지하철 뭐라 그럽니까? 객실 안에서도 다리 꼬고선 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날은 밖에 몰래 나가가지고 피우고 왔다. 이런 얘기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자 오늘 재판정의 주인공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전 김정은 위원장 알았어요. 잘 끌고 오시네요. 거기서 절묘하게 담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흡연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커피 전문점하고 똑같은데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예요. 그런 카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오는 7월부터는 이 흡연 카페가 금지됩니다.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을 못하게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라는 얘기와 아니다. 이거는 법망을 피해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꼼수 흡연은 금지가 옳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재판정 이끌어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네. 흡연 카페가 어떤 카페예요? 그러니까 이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음식점을 가거나 어떤 카페를 가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흡연실이 있는 경우는 있죠. 조그맣게 스모킹룸. 그렇죠. 그 안에서는 뭐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럴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흡연 카페가 이건 오해의 소지를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동 판매기 영업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 판매기에서 음식을 뽑아서 음료를 뽑아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현재까지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거는 명분이 없어요. 정리해볼게요. 지금 법적으로 카페나 식당은 무조건 흡연 금지. 네, 그렇죠. 그 안에 조그마한 스모킹룸 있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모킹룸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카페나 식당 금지. 근데 이 흡연 카페들은 자판기? 네, 자판기 업으로 뭔가를 뽑아서 그냥 자판기 업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는 흡연이 금지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네, 어찌 보면 그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흡연 카페를 만든 사람들이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흡연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4월 현재 영업 중인 곳이 전국에 30곳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30곳. 이게 이제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런데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구체적인 행태나 이런 운영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쪽으로 입장을 정하셨는지 전 대충 알겠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선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담배 팔잖아요. 담배 불법인가요? 담배 피는 거? 합법이죠. 합법이죠. 담배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금연구역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담배 필 공간이 없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비흡연자분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건 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흡연 카페에 모여서 흡연자들이 자기들끼리 담배 피겠다고 하면 그거를 권장해야지. 그것까지 누르면 풍선 효과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흡연 카페 찬성, 백변 규제 반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금연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이 흡연 카페가 꼼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업이 분명히 아닌데 그럼요. 누가 봐도 카페인데 자판기 업으로 등록하고 좀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하는 것 이거 문제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법적이 아닌 것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의견 가지세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흡연권도 혐연권 못지않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모든 권리는 본인이 그 현재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식의 흡연 카페 운영 방식은 좀 제가 보기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변태적인 행위다라고 좀 봅니다. 자, 흡연 카페 반대. 규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규제, 반대,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흡연 카페라고 간판 붙이고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앉아서 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금 법망을 피하긴 했어도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금연 정책이라든가 국민건강보호증진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흡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종 신고를 자판기 영업으로 했다. 그리고 그 카페 안에서 실질적으로 뭐 종업원들이 뭐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뭐 갖다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프예요. 여기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자판기에서 담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판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판기하고 여기서 영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참 머리들이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실정이나 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법을 조금 개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금지해야 된다. 지금 법망을 피했다, 뭐 약간 탈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전제가 제가 이 금연 카페 이것도 약간 체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창업주가 인터뷰한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문의를 다 했답니다. 법적 자문을. 네, 법적 자문 다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받고 그래서 낸 거예요. 근데 자판기에서 우리 커피 뽑아 먹는 거하고는 다르긴 다르잖아요. 이렇게 룸도 마련되고 의자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영업 그 방식을 자판기에서 손님이 가서 직접 뽑아와서 그 안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거는 탈법이야. 이거는 없애야 돼라고 지금 없앤다고 하면 이분의 신뢰는 어떻게 누가 보호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게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가맹점주가 돼서 체인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요 불법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들였던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 그 안에 투자한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나요? 저는 이제 흡연자의 권리를 넘어서서 이거는 영업의 자유를 너무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침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노 변호사님. 제가 부동산 박사과정 다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또 심리학 박사 무슨 박사를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부여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공익하고 맞닥뜨려졌을 경우에는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뭐 보유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바뀌는 것처럼 이 지금 당연히 문의하고 시작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반드시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새롭게 바뀌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안 그런다. 다만 앞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그분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분들에게 뭔가 탈출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 문제예요. 지금 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흡연 카페를 만들 때는 이 법령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의 거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송국 바로 뒤쪽도 전부 금연구역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일체 담배를 못 핍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도 근데 지금 이 목동 주변에 금연거리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못 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흡연 부스 보신 적 있어요? 이 근처에서? 좀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배를 정부에서 팔면서
담배를 피울 공간을 아예 마련해주지 않고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까지 다 못하게 하면 그럼 아예 정부에서 담배를 팔면 안 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고 예. 흡연자의 흡연권은 전혀 보장을 안 해주고 또 이게 흡연부스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주변에 오히려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에서 법에 반하지 않는 흡연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없애면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예. 그게 좀 이럴 거면 담배 아예 팔지를 말아라. 팔아놓고 어디서 집에서 또 베란다에서 피면은 윗집에서 냄새 난다 그러고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게 이제 애연가들 얘기예요. 노 변호사님. 네, 저도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예.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이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건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규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해놓았고요. 만약에 이 규칙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헌법 소원하시면 됩니다. 헌법 소원하세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헌법 소원 하더라도 뭐 각하되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하고 흡연 카페라고 하는 것을 차려서 자판기 영업 신고를 하면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뭐 심판을 하든 위헌 소송을 하던 간에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흡연 카페 못하게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자, 이제 법적인 논쟁을 떠나서 우리 청취자들은 일반적인 얘기들,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0022님은 뭐 법적으로 복잡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흡연 카페는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피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서 피게 해주고 대신 길거리에서 피는 걸 전면 규제했으면 합니다. 이분은 그러셨어요. 훨씬 합리적인 얘기네요. 근데 흡연 카페 그럼 가서 다 돈 내고 커피를 사 먹어야지 흡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제 아파트 베란다 못 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판기가 설치되는 곳에 가서 막 펴도 된다? 그런데요. 자판기는 그냥 담배를 팔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흡연 카페. 그러니까 닫아놓은 공간. 흡연 카페가 바로 그거예요. 자판기 설치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이 영업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피게 하는 거잖아요. 의자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금. 대신 문은 닫아놓고 펴라. 그리고 흡연 카페를 개설한 뭐 제가 꼭 이분 대변인 같긴 한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체인점만 하세요. 카페에 지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금연 건물에는 또 흡연 카페를 설치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흡연이 가능한 건물에만 임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흡연 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쨌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단계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일본을 가보면 일본도 금연거리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 일본은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요. 신경민 의원이 최근에 어떤 걸 발의했냐면 금연 빌딩에다가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자라는 이런 거를 또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만 했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된 상태인데 아까 백변님 지지하는 의견 소개했으니까 노변님 지지 의견도 하나 소개할게요. 이성수님. 금연 문화가 막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흡연 카페를 허용해버리면 다시 흡연자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금연 문화 이쪽으로 쭉 밀고 나갈 거면 흡연 카페를 금지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제 법적인 거 떠나서 이렇게들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 있으면 아까 이제 그 어떤 곳에서도 사실은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제곱미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파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장소 안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게 현재 이제 법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흡연 카페를 유지를 하게 한다면 그 법하고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지금 청취자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허용해 달라 이런 의견이 좀 꽤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금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금연거리 늘리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거 이런 거 전적으로 찬성해요. 저도 뭐 지금은 이제 전자담배를 피웁니다만. 근데 이게 아직 딱 못 끊으셨어요. 전자담배는 담배 그냥 핀지 꽤 오래되셨는데. 전자담배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담배를 끊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끊은 게 아니라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는 안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규제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이제 흡연자들한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금연을 강요할 거면 딱 하나 담배를 불법으로 안 팔면 돼요. 자꾸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팔면서 이제 그냥 규제만 하고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경민 의원의 그 입법 발의는 정말 전적으로 찬성인데. 동의하세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흡연자들도 물꼬를 터줘야지. 뭐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면서 담배값은 계속 오릅니다. 오늘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시는 것 같아요. 화가 나네요. 자, 노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흡연권 존중합니다. 다만 그런 모든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금연 정책하고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흡연할 때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마련할게요. 예, 의견들 많이 들어오는 이혜신 님. 흡연 카페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리 문 닫아도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흡연 카페 반대 이런 의견들. 자,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팽팽합니다. 지금도 막 수치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흡연 카페,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 흡연 카페가 7월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41대 59, 59대 41요. 흡연 카페는 그냥 운영하게 해주자. 좀 규제가 과도한 것 같다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뭐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저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늦으시면 엉덩이로 이름 쓰셔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로 하죠.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양승성 님이요. 비 옵니다. 맞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즐기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 문장이 시적입니까? 여러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맞지 마시고요. 눈으로 즐기시고요. 비가 오는 대신 공기 상태는 좋거든요. 마음껏 숨 쉬는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